제가 들려드릴 148번째 책은요, 안톤 체홉의 희곡 벚꽃동산입니다. 작가에 대해서는 75번째 했던 귀여운 여인에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톤 체홉은 러시아 작가고요. 희곡과 소설을 썼습니다.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생활도 했어요. 청소년 시절부터 글을 썼고 대학 시절에 이미 작가로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폐결핵으로 44살까지 짧게 살았지만 지금도 그의 작품은 전 세계에서 세익스피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공연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희곡은 세자매, 벚꽃동산, 바니아저씨 등 많고요. 그 중에서 벚꽃동산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건 그의 마지막 작품이고요. 그가 죽던 해에 무대에 올려졌어요.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쓰여졌는데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 못하는 러시아 귀족 또 계층 간의 갈등이 사건들 속에 뚜렷이 나옵니다. 벚꽃동산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공연했었고요. 최근에는 현대적인 해석으로 각색되어서도 공연되고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1900년 초, 공간은 러시아의 라페프스카야 영지 부근의 마을이에요.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비슷비슷하고 러시아 특유의 길고 기억하기 까다로운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인물들은 이름으로 호칭하고 관계나 직업, 직책을 넣어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라네프스카야의 영지, 그곳에는 벚꽃 동산이라고 불리우는 커다란 저택과 넓디 넓은 정원이 있습니다. 거기 주인이자 여지주는 류보비예요. 류보비에게는 오빠가 있는데 이름은 가예프입니다. 벚꽃 동산과 저택은 부모님과 같이 행복하게 살던 곳이었고 이후에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류보비는 그리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녀는 집안에서 반대하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남편은 술꾼에다 낭비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딸과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은 결국 술 때문에 일찍 죽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 다른 사람을 사귀었고 그 사람과 계속 살았어요. 류보비는 돈을 흥청망청 썼고 그 벌인지 대가인지 그녀에게는 더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7살밖에 안 되었던 아들이 벚꽃동산 주변의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그녀는 절망 상태에서 아들을 죽게 한 이곳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고 고향을 떠나 파리로 갔어요. 남자는 그녀를 계속 따라다녔고 그녀는 점점 더 돈을 마구 써댔습니다. 결국 돈이 다 떨어져갔고 남자는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그녀를 배신했어요. 류보비는 이제 모든 것에 지쳤고 파리를 떠나 딸이 있는 러시아로 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5월, 벚꽃이 활짝 피었지만 밖은 아직 추운 어느 날, 류보비는 파리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왔습니다. 딸 아냐와 오빠 가예프, 그리고 양녀이자 그녀 집안이 사무적인 일을 맡아 하고 있는 바랴, 파리에서부터 계속 데리고 다니는 젊은 하인 야샤, 이들이 다 고향집 벚꽃동산에 모였습니다. 집에는 할아버지 때부터 있던 늙은 아인 피르스, 하녀 두냐샤, 집사일을 보고 있는 예비오도프, 죽은 아들이 가정교사였던 트로피모프가 있었어요. 트로피모프는 20대 후반인데 졸업을 미룬 상태의 만년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로파인이라는 젊은 남자. 로파인의 직업은 상인이에요. 그는 부지런하고 일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중요시했고 한시라도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로파인은 벚꽃동산과 아버지 때부터 관련이 있었습니다. 로파인의 아버지는 류보비 조부 때부터 이 집안이 농노였어요. 농노였으니 당연히 가난했고 아버지는 매일 술에 취해 아들인 로파인을 때렸습니다. 오빠 가예프는 여동생을 사랑했으므로 걱정도 많았어요. 동생이 귀족이 아닌 사람과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던 것, 결혼에 실패하면서 저급한 남자를 만나 돈을 탕진한 것 등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늙은 아인 피르스는 87살이나 되었어요. 낡은 하인복에 높은 모자를 쓰고 집안을 천천히 다니며 자기의 일을 했습니다. 정신도 맑지 않았고 건강도 좋지 않았지만 벚꽃 동산에서 오랫동안 주인을 모셨던 일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류보비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이 이 집에서 멋은 감독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는 자유의 몸이 되는 걸 원치 않았고 그냥 이 집에서 하인으로 있는 게 만족스러웠어요. 예전에는 주인이 하인들에게 매질을 해도 괜찮았고 하인이나 농노들은 주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면 모든 게 해결되었으므로 차라리 옛날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류보비는 고향집, 특히 어린이방이라고 불리웠던 자신이 어릴 적에 잠을 자던 방을 다시 보자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상인 로파이는 이 집이 경매에 붙여졌다고 이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 집은 누군가에게 헐값에 팔려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로파이는 이 지역이 정세에 밝았고 돌아가는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로파이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벚꽃 동산을 개간해서 별장지로 바꾸면 이익이 있을 것이니 빚을 갚을 수 있고 별장지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차츰 해결하면 이 상황도 다 바꿔진다고 했어요. 그러나 류보비와 그녀의 오빠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과거 부유했던 시절을 자꾸 생각했습니다. 옛날 그 시절, 돈을 맘껏 쓰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귀족으로 살던 시절을 그리움을 담아 회상했어요. 현재 저택에 있는 사람들은 개개인으로 자신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하녀 듀냐자는 집사가 자신에게 청혼했지만 류보비가 데리고 온 젊은 아인 야샤에게 반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양녀 바랴는 자신을 거두어준 어머니 일이 잘 되고 아냐가 부자와 결혼하고 나면 자기는 맘 편히 수녀원에 들어가 모스크바로 성지순례나 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속마음에는 상인 로파인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로파인이 바랴와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로파인은 그 이상의 적극성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로파인은 굽히지 않고 류보비와 오빠 가이프를 설득했어요. 이곳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류보비에게 여긴 그저 넓은 것 때문에 훌륭할 뿐 열매는 2년에 한 번 열리고 열린다 해도 내다 팔 곳도 없다고 말했어요. 오빠 가이프는 그렇더라도 여긴 백과사전에까지 실려있는 곳이라는 주장을 해서 로파인을 질리게 했습니다. 늙은 아인 피르스는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40-50년 전만 해도 이곳에서 열린 벚지를 수확해서 말리기도 하고 설탕 조림을 하거나 초에 절이고 잼을 만들었다고 말린 벚지를 모스크바나 하르코프에 보냈고 그 수입이 굉장했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가공 방법조차 생각나지 않는다고 혹 벚지가 많다 해도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쓸쓸해했습니다. 오빠 가예프는 거실에 있는 책장이 100년 전에 만든 거라고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유익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었고 이 집 대대손손에게 좋은 미래에 대한 신앙과 용기를 주었고 선의 이상과 사회적 자각을 길러주었다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류보비는 이 집의 아름다운 추억을 계속 회상하기만 했습니다. 어린이방에서 내다보던 정원, 어둡고 음산한 가을과 추운 겨울을 보내도 여전히 젊음과 행복이 넘치던 정원. 그녀는 하늘의 천사들이 결코 이 정원을 망치지 않을 것임을 믿으면서도 지금 자신의 마음과 어깨를 누르는 무거운 현실에 절망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로파이는 지금의 위기를 강조했고 오빠 가예프는 백작 부인인 백모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았어요. 백모는 돈이 많으니 부탁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류보비 딸 아냐에게 할머니를 찾아갈 걸 지시했습니다. 자신은 약소고음으로 돈을 빌어서 은행의 이자를 갚는 방법도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이곳이 팔리지 않게 할 거라는 맹세까지 했습니다. 로파이는 하루하루 결단을 촉구했어요. 땅을 별장지로만 내놓아도 돈이 들어온다고 자꾸 말했습니다. 그는 이 집의 주인들이 갖고 있는 비사무적인 괴상함에 진저리를 치고 있었어요. 류보비와 오빠는 별장 손님이라는 말 자체가 속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는 로파인의 말을 무시하면서도 그의 논리에 기대고 싶은 이중성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저 뭔가 기다리고 있는 듯한 자신을 인식하면서도 커다란 불행이 닥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숨기지는 않았어요.
또 그동안 자신이 흥청망청 써버린 돈과 시간에 대한 회한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뿐 더 이상의 어떤 결단을 내리지는 못했어요. 아들이 가정교사였던 만년대학생 트로피모프는 신랄하게 사람들을 평가했습니다. 루파인이 언젠가는 부자가 될 거라고 예상했고 그러면서도 그가 악착같이 일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가치를 무시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돈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찾고 없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는 일하는 사람이 극소수이며 인텔리들의 대부분은 아무것도 탐구하지 않으며 일도 하지 않고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인텔리와 부자들은 노동에 무능하면서도 하인들에게 함부로 하고 농군을 짐승 다루듯 하며 공부는 하지 않고 책도 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냐는 트로피모프의 생각에 공감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벚꽃 동산을 덜 사랑하는 것에 대해 자책하자 트로피모프는 러시아 전체가 우리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상태에서 새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속죄하고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고 했죠. 아냐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이 집은 오래전부터 우리 집이 아니라고 미련을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류보비는 파티를 열었어요. 유대인 악단이 연주를 했고 홀에서는 춤이 이어졌습니다. 손님들은 파티를 즐겼지만 류보비는 파티를 주최했으면서도 이런 걸 할 때가 아니라는 자책을 했어요. 류보비는 양녀 바랴에게 루파인과 결혼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바랴는 루파인이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에게 먼저 구원을 할 수는 없다고 했죠.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 너무 바빠서 결혼 따위에는 관심을 갖지 못할 거라고 자신은 그저 수녀원에나 들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파티가 진행되는 중에 벚꽃 동산의 경매도 진행되었어요. 결국 경매로 넘어가 버렸고 그걸 구매한 사람은 바로 루파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 집안의 농노였지만 그 자손인 루파인이 이곳의 주인이 된 거였어요. 류보비와 그녀의 가족들은 이곳을 비워주어야 할 의무만 남은 셈이었습니다. 류보비는 의자에 앉은 채 몸을 쭈그리고 서럽게 울었어요. 그런 중에도 유대인 악단은 조용히 연주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냐는 어머니를 위로했어요. 이렇게 된 게 차라리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생활이 남아있고 여길 떠나 여기보다 더 훌륭한 새로운 동산을 만들면 된다고 했어요. 호젓한 기쁨과 끝없는 즐거움이 있는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을 기쁘게 떠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루파인에게 어머니가 떠난 후에 벚꽃나무를 잘라달라고 부탁했어요. 며칠 후 이들이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때는 10월임에도 해가 쬐는 여름처럼 조용한 날이었어요. 다들 개인적으로 나름의 계획이 있었어요. 트로피모프는 류보비 일행을 전송하고 나서 모스크바로 갈 거라고 했습니다. 루파인이 대학에서 공부를 마칠 거냐고 물었고 자신은 돈이 많으니까 빌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트로피모프는 거절하면서 루파인에게 너무 활개치는 버릇을 고치라고 여기 주인으로서 별장을 짓거나 운영하는 것도 다 경솔함을 뜻하는 거라고 충고했어요. 또 루파인의 아버지가 농부였거나 자신의 아버지가 약자사였던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자유로운 사람으로 다른 이들이 부자건 가난뱅이건 고상하건 천하건 그런 건 아무런 권위도 없는 거라고 인류는 세상에서 가능한 최고의 진리와 최고의 행복을 위해 전진하고 있으며 자신은 수많은 대열의 맨 앞대열에 속해 있다고 말했어요. 루파인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는 않았습니다. 지주가 된 그는 앞으로의 계획이 창창하게 많았어요. 바리아는 부자가 되어버린 루파인과 더 멀어짐을 느꼈어요. 그래서 희망을 버리고 다른 일을 찾아 떠나기로 했습니다. 딸 아냐는 여학교에 들어갈 것이며 책을 많이 읽고 우리 앞에 새로운 멋진 세계가 펼쳐질 걸 기대하자고 희망에 차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류보비는 오래된 정든 집과의 이별에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저택의 벽 하나하나에까지 시선을 보냈고 그 안에 담겨있는 수많은 사연들을 떠올렸어요. 모두들 집을 나가고 마지막으로 류보비와 오빠 가예프는 둘만 남았어요.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정답고 아름다운 동산과의 이별을 고했어요.
다 떠나버린 저택에는 늙은 아인 피르스가 혼자 남았어요. 그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멀리에서는 도끼로 벚꽃 나무를 찍어내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류보비는 벚꽃 동산을 잃었고요. 돈 없는 몰락한 귀족이 되었어요. 벚꽃 동산을 차지한 루파인은 농노 출신이었고 자신의 노력으로 부르주아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죠. 류보비와 오빠는 새로운 계층으로 살아가야 할 거고요. 루파인도 새로운 계층에 편입되었습니다. 사람의 일은 모른다는데 이들의 인생이 그렇죠. 얼마 후에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류보비 남매와 루파인의 운명은 또 한 번의 파도와 만나게 될 겁니다. 만년대학생인 트로피모프는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강하게 갖고 있어요. 류보비의 딸 아냐는 거기에 적극 동조하고 있죠. 아냐에게 어머니의 몰락은 그리 충격은 아니었고요. 다만 어머니의 좌절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아냐와 트로피모프는 이후 사회주의 변질만 아니었다면 건전한 새시대의 젊은이로 살아가기에 충분했죠. 류보비의 몰락은 본인이 자초한 거였고요. 그녀는 끝없이 자책하면서도 개선할 노력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녀보다는 좀 낫다고 할 수 있지만 오빠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몰락은 당연한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럴 때 루파인 같은 인물이 꼭 있죠. 그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확실히 있었고요. 노력을 꽤 했어요. 하지만 루파인이 그리 좋은 느낌을 못 주는 건 그가 뒤통수를 쳤기 때문이죠.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또는 주어진 대로 또는 아닌 줄 알면서도 안주하고 살았지만 어느 면에서는 다 실패했다고 할 수 있어요. 안톤 체홉은 자신의 작품을 희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평론가들은 희극이 아니라고 보는 면이 더 강했어요. 안톤 체홉이 혁명을 보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작품을 그렇게 말했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작품은 한 시대의 비극을 보여준다는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는 곧 혁명이 시작될 거고요. 이들의 운명은 비극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사랑도 직업도 잃고 수녀원에 가게 된 바라. 주인에게 속해서 먹고 살던 하인들. 정신과 몸이 늙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 늙은 아인 피르스. 다 잃어버린 류보비 남매. 부르주아가 된 루파인. 그리고 트로피모프와 아냐가 사회주의 변질로 갖게 될 허망함.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의 수레바퀴. 그래서 류보비가 오랜 추억이 담겨있는 벚꽃 동산에서 그리움과 짙은 회한을 떨쳐내지 못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발목을 잡아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것마저 없었다면 삶은 좀 쓸쓸하겠죠. 벚꽃 동산, 그건 너무 온화하고 행복해서 계속 머물고 싶은 인디안 썸머 같은 거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